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구조와 정치 2 수업을 맡은 김태수입니다. 이번 학기 지식구조와 정치 2 지금 수강 신청한 사람이 44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 수업은 지난 학기에 개설됐던 지식구조와 정치 1에 대한 연속 강의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에 지식 체계와 그 다음에 지식 체계 컨텐츠, 지식의 컨텐츠 가운데 사회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남은 부분,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지금 먼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계획은 이렇게 15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제8주차에 중간 시험이 있고 제9주차에 또 학기말 시험이 있고 이렇게 제15주차에 이제 학기말 시험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은 본래는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강의로 이제 개설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이 좀 호전되면은 주로 이제 수업 진도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가면서도 격주로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지금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과목도 일단은 이제 중간 시험까지는 무조건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오프라인을 이제 일부 또 개설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는 해보지만 그렇게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이 수업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시험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강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처럼 15주 동안에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다 공부를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과목의 강의 안내하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 소개, 그 다음에 이 과목의 취지, 이 자연과학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 부분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화면 지식구조와 정치의 지금 강의 계획은 아까 나온 것처럼 15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 교재 이미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상식 요론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수업 책 교재 그대로 이제 일단 기본 컨텐츠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미 1학기 때 이 수업을 수강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상식과 교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업을 수강한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이 교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이제 중복해서 살 필요는 없고 교재가 있으면 그 내용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치면 이제 61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상식 요론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와 연습 문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POD 도서입니다. POD 도서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주문 제작해서 그다음에 배포를 하는 배달을 해주는 그런 온라인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서고에 진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주문하려면은 이 책의 출판사인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해가지고 이 책을 결제를 하고 주문을 하면은 이게 이제 주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받기까지는 대략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바로 주문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사전에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업 내용 진도는 거의 이 책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 책을 준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은 이제 아까 주교재를 소개를 했고 참고 문헌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식의 구조, 체계, 그 다음에 지식의 컨텐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상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맨 먼저 있는 책이 말 그대로 지식의 구조하다 이런 이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상식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 취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들 중에 승진 시험 과목 중에 일반 상식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성그룹에서 이제 매년 시행하는 글로벌 삼성 입사 시험이 있죠. GSAT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맞춰서 이제 구성이 된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사태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채용 문화도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 상식에 관한 그런 수요는 여전히 많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2개 학기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대학에서도 뭐 문화와 교양 이런 과목으로서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이런 과목을 개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책들은 이제 참고 문헌이니까 혹시 이제 더 책이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의 구조화라는 책이나 아니면 방송통신대 교재인 문화와 교양 뭐 이런 책,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식 가운데서는 최신에 나온 게 매년 이제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최근에 나온 책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착실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지식구조와 정치 1이었죠. 실용지식 책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정치, 군사, 외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한 것, 경영에 관한 것, 금융, 뭐 일반 사회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교재로 치면은 60페이지까지 이제 진도를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은 61페이지 제2편 사회과학부터 이제 자연과학부터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식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보고서 이제 이 과목을 우리가 왜 개설했냐, 이 과목의 개설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오늘날 그 기업들별로 직무 적성 검사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삼성그룹이죠.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삼성 그룹에서 매년 시행하는 글로벌 삼성 직무 적성 검사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새로운 형태의 채용 시험으로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개설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 삼성 직무 적성 검사가 아니라도 또는 뭐 일반 여타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또 어디 취업해서 나중에 이제 승진 시험을 볼 때 이런 공부를 할 그 필요가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랄까요, 취미로 무슨 퀴즈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퀴즈 대회 같은 데서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년 삼성그룹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삼성 직무 적성 검사가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학사들 수준에서 측정하기 위한 평가의 도구라는 거죠. 주로 인지 능력, 문제 해결, 실용지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직무상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어는 이제 언어, 수리, 추리는 인문, 자연계 공통으로 되어 있고 직무상식은 이제 인문계 출신과 자연계 출신으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력은 이제 어휘, 문장 배열, 뭐 지문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언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수리력은 기본적인 계산 능력, 수치 해석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추리는 숫자, 도형, 법칙을 유출해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직무상식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준비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기본 학사 정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지능, 그 다음에 언어력, 수리력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입사 시험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행정고시, 행정고등고시도 지금 1차 시험은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기본 전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런 직무 적성을 이제 공직 적성 검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 이 과목을 잘 준비를 하면 행정고시도 1차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만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 시간 제한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락 점수가 존재한다. 과락. 다른 걸 다 만점을 맞아도 한 영역에서 뭐 60점 이하면은 탈락. 이런 식의 과락 제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락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삼성 글로벌 삼성 직무적성 검사 GSAT 글로벌 삼성 애티튜드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삼성이 가장 전통이 있고 정평이 난 그런 이제 시험이지만 여타 기업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나 두산 롯데 그다음에 뭐 이랜드 이런 여러 데서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 시험에서도 지금 행정고등고시에서 1차 시험에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7급이나 9급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5급 행정고등고시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7급이나 9급에서도 아마 이런 쪽으로 이런 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직이 얼마나 적성에 맞는지 그게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유념을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자연과학의 지금 상식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이 부분을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로 출신 뭐랄까 고등학교 때 문과냐 이과냐 뭐 아니면 뭐 인문계냐 실업계냐 출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이라고 하는 게 참 가늠하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상식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학교를 나왔던지 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4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사회에 나갈 때 대졸 학사로서 나갈 때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그 가운데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것들을 좀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사회과학에 관한 거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공부한 정치, 경제, 사회, 법 이런 것들은 문과 학생들은 뭐 많이 공부해서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과 학생들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잘 모르지 않아요. 생소하지가 않고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출신이 이제 그 자연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과가 아니고 문과이거나 아니면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출신이거나 이런 학생들은 사실 좀 생소한 영역이 바로 이제 자연과학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교육과정 개편이 됐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후년부터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이제 수능 시험도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이제 대학도 진학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미국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식으로 우리나라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만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문과 이과 구분이 거의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과 출신 학생들이 이과 특히 자연과학 그 중에서도 물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깊이 많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을 지금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하나씩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원초적 관심이죠. 관심. 이건 우리가 인간이 뭐랄까 정체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할 일은 그리고 나와 우리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거기에 대한 관심에 이제 관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바로 이런 정체성에 관한 관심이죠. 다시 말하면 인문학적으로 또는 원자적인 그런 관심을 말합니다. 시간에 대한 관심.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다. 근대나 중세도 아니고
또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현대에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인지죠. 그리고 이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시간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데 대한 인지. 그 다음에 공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위상에 속하는가. 이런 그 공간적인 그런 감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 지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다음에 태양계 속에서 지구의 위상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원자를 넘어서서 사회적 관심을 또 갖게 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정치적 성향은,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는 어딘 것인가? 나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초적인 관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철학적 관심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과학적 관심사죠. 과학적 관심사입니다. 이거는 사물의 기원에 관한 관심입니다. 사물의 기원에 관한 관심. 사물의 기원, 오리진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에 이제 기초를 두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죠. 밤에 모기가 문다. 이 모기는 어디서 왔을까? 왜 모기는 사람을 물어야 되고, 왜 사람은 모기한테 시달려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모기가 생겨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력에 자동차를 살려고 한다. 그럴 때 전기차를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살려고 할 때 일반 내연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를 살 것인지,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 전기 충전율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학문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관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원에 대한 관심, 우리 우주의 삼다만상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말씀으로 삼다만상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힉스의 말대로 태초에 아주 작은 미립자가 빅뱅 대폭발함으로 해서 우주가 삼다만상이 만들어진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천지창조 사건과 힉스가 말하는 빅뱅 대폭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게 서로 상반된 것인가, 결국 같은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데 대한 기원에 대한 관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주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함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대한 관심이 화학과 이제 물리화학에 대한 관심인 겁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거운 가스는 지구에 남고, 가벼운 수소, 헬륨 이런 가벼운 가스는 중력의 지배를 덜 받기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위에는 수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소와 질소로 가득 차 있고,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고, 질량이 적은 수소는 중력의 지배를 덜 받기 때문에 우주로 다 나가는 거죠. 우주에 가면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성간물질 중에는 수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구상에는 수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볍기 때문에, 중력의 지배를 안 받고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과 물리화학적인 관심, 그리고 진화에 관한 거, 진화에 대한 생화학과 생물학 같은, 지금 번창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란 말이죠. 그럼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른가? 바이러스는 생명체보다, 세균이라고 하는 생명체보다 바이러스는 훨씬 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생명체와 무생물 중간에 영역이 걸쳐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란 얘기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생명체처럼 이게 이제 성장하고 이제 분할을 하고 전염이 되고 이렇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을 쏘여서도 죽지가 않는 게 바로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퇴치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이라면 방사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세균을 없앨 수가 있지만, 이거는 세균도 아니고 암세포도 세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생명체가 된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진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사물에 대한 것이고, 인간의 이런 두 가지가 바로 원초적인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얘기죠.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말을 우리가 참 이제 많이 씁니다. 과학. 영어로 사이언스. 과학이란 말을 한문으로 쓰면 분과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분과학문.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에 대한 분과학문. 자연현상. 해가 뜨고 지고, 지구가 돌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사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현상이죠.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저절로 전개되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그게 이제 분과학문이죠. 생명 관점에서 본다, 생물학.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 화학. 에너지와 질량과 운동의 관점에서 본다, 물리학.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본다, 지구과학. 그 다음에 구름과 기압, 바람 이런 걸 본다, 기상학.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동일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다시 말하면 다양한 분과학문, 이것을 과학이란 거죠. 그러니까 분과학문 중에 분자를 떼고 문자를 떼고, 그러면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은 어딘가, 우주, 이런 물질의 기원은 어딘가, 이 사물의 기원에 대한 구성, 성간물질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우주에 나가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성간물질 중에 가장 흔한 게 무엇인가? 메탄, 수소, 이런 게 이제 가장 흔한 물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수소가 어떻게 해서 헬륨으로 변하는지, 수소가 어떻게 해서 융합, 중수소, 삼중수소, 이 수소가 어떤 식으로 핵 융합해서 헬륨이 되는지, 또는 우라늄이 어떻게 해서 분열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에 대한 거예요. 변화. 그 다음에 생명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완전한 무생물이 바이러스를 거쳐서 어떻게 생명체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기원에 관한 게 이제 물리학이고, 구성과 변화에 관한 게 관심이 화학이고,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생물학인 거죠.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물의 기원과 구성 및 변화,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은 뭐냐? 자연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자연, 스스로 자자에다가 글을 연자해서 저절로 진행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자연이다, 네이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자연에서 이제 연자는 사실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 한문에서 허사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하나 추가되는 거. 자연, 그냥 그런 말이 이상하니까 연자 붙여서 자연. 참 태어나다. 원래 그러니까 태자로 함 쓰는데 이상하니까 태어나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그럴까? 그러면 이상하니까 뒤에다 연자를 넣어갖고 그냥 과연 그럴까? 그 참 당연하지. 맞다. 당하지. 그럼 이상하니까 당연하지. 연자라고 여기 들어가면 그냥 허사예요. 허사. 글자를 두 글자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 눈앞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현상. 높은 데서 물체가 낮은 데 떨어지고, 날이 추워지면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수소와 산소와 결합하면 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지는 현상,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허사가, 한자에 들어가는 허사가 또 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원자, 분자, 들어간 자자는 뜻이 없는 허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 바로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사물의 기원과 구성 변화,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북한의 위기 문제, 북한의 위기에 관련해서 핵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또 조금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알 수는 없지만. 핵이라고 하면 이제 뉴클리어. 우리가 이제 원자를 쪽에 보면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핵과 전자와 그 중간에 중성자, 중간자 이런 있습니다. 핵은 양성을 띠고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자는 음성,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의 원자가 되고 각 그 동위 원소도 똑같은 핵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위 원소는 뭐가 다르냐? 그 동위 원소 사이에는 중성자, 중간자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가 많이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이 수소는 세 가지를 우리는 그 수소의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핵도 하나고 전자도 하나고 이렇게 딱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소보다 중수소보다 삼중수소가 중성자와 중간자의 질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무겁다고 해서 무거울 중자 중수소란 말을 쓰고 좀 더 무겁다고 해서 삼중수소란 말을 쓰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원자의 이제 구조에서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 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와 완전한 균형을 이루면 이게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불안정해지면 이제 핵이 분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 빛과 그다음에 열을 내는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가벼운 경금속이나 좀 무거운 중금속이나 중금속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방사능 금속이라고 합니다. 우라늄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뭐 우라늄이랄지 이런 금속들은 그 자체가 질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원자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여차하면 그것이 분열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 원소는 굉장히 이제 미소량, 굉장히 적은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뭉쳐서 농축을 시킬 때 이게 이제 그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임계점을 넘었을 때 폭발하는 겁니다. 임계점 이하가 되면 예를 들어 무게가 예를 들어 25kg 이하가 되면 안정해요. 문제가 없지만 25kg이 되면 굉장히 이제 폭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발 지점을 이제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핵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핵 그 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바로 뭐냐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우리말로는 미사일. 영어로는 미슬. 핵무기와 미사일은 이게 결합이 될 때 핵은 하나의 컨텐츠고 미사일은 그런 컨텐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입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될 때 쓸모가 있는 거죠. 하나만 있어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아무리 개발해도 그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없으면 핵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 그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그 무기를 원자탄을 싣고 가서 수송기에 싣고 가서 밖으로 던져두는 그런 식의 핵무기는 오늘날 전혀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핵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되고 특히 미사일로 장거리 그것도 대륙간 인터컨티넨탈한 그런 미사일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고 또 미사일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말은 핵무기가 되는 거죠. 핵무기. 자, 먼저 핵무기의 원리와 응용. 핵무기의 응용.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원자탄, 수소폭탄 이걸 우리는 핵탄두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워헤드, 전쟁을 할 수 있는 헤드, 머리, 해리, 전쟁을 할 수 있는 헤드다, 워헤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핵탄두 이렇게 번역. 핵탄두가 있어야 되고, 이 핵탄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핵탄두가 하여튼 원자폭탄이든,
원자폭탄의 그 열을 이용해서 핵융합, 수소폭탄,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은 수소폭탄을 씁니다. 원자폭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단 폭발, 먼저 원자폭탄을 퍼뜨려서 온도를 1억 도 이상으로 높인 다음에 그 열을 가지고 이제 수소로 헬륨을 이제 핵융합을 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인류를 살상하는 수소폭탄.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2단 폭발 형태를 씁니다. 그걸 우리 이제 핵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방사능 금속입니다. 방사성 금속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칼슘이나 알루미늄 같이 가벼운 경금속이 있는가 하면 구리나 납같이 무거운 경금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분자량의 차이죠. 그 원자량의 차이입니다. 질량이 가벼운 금속을 경금속, 질량이 큰 금속을 중금속, 그 다음에 질량이 너무 많이 큰, 그래서 우리는 방사성 금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납이 이제 중금속 가운데서 가장 질량이 많이 나가는 게 납이잖아요. 납보다 더 무거운 금속을 우리는 방사성 금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대표적인 방사성 금속이 바로 우라늄 235입니다. 우라늄은 분자량이 235가 되는 것이죠. 그 이상 다는 금속을 우리는 방사성 금속입니다. 우라늄을 이제 한번 분열시키면 그게 이제 중수로 해서 그걸 연소를 시켜서 거기 나오는 찌꺼기를 다시 재처리하고 고농축시키면 그것이 플루토늄이 되죠. 236가 플루토늄이 됩니다. 이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라늄을 한번 연소시켜서 재처리할 때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금속이 만들어지는 거죠.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훨씬 더 고밀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원자폭탄을 만들 때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쓰는 것이 아니고 플루토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폭발시키면 이제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방사성 금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이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방사성 금속이고, 그 우라늄을 연소시켜서 나오는 핵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고농축시킨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분자가 바로 플루토늄. 플루토늄이 훨씬 더 순도가 높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원자폭탄입니다. 그 우라늄은 아니라 플루토늄으로 이제 폭발시킨 거죠. 플루토늄을 가지고 예를 들어 50kg 이상 되면 여기 폭발한 겁니다. 49kg면 절대 폭발하지 않아요. 50kg가 될 때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kg씩 반으로 쪼개가지고 중간에다 종이로 막아놓는 거죠. 그럼 폭발하지 않는 거지. 그게 종이를 딱 빼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일정한 그 중량에 도달하는 그 양, 그걸 바로 임계점이다. 지금 여기 바로 나옵니다.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하가 됐으면 절대 폭발하지 않아요. 그 수치를 넘었을 때 폭발. 그 수치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원자폭탄이고요. 누클리어 봄, 수소폭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플루토늄을 폭발시켜서 나오는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수소로 헬륨을 이제 전화시키는, 융합시켜버리는 그런 걸 이제 수소폭탄입니다.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의 용도는 수소폭탄을 폭발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수소폭탄이 이제 하이드로젠 봄 이렇게 해서 오늘날 원폭은 다 수폭을 씁니다. 오늘날 핵무기는 원폭이 아니라 수폭을 쓴다는 얘기죠.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라고 했어요. EMP라고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다.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자기탄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대기권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모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모든 전자기기 또는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한 그런, 그러니까 전기 제품이 전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폭발을 이제 전자기 파다, 전자기 폭탄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핵을 얘기하고 이제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핵을 실어 날리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미사일인데, 미사일은 아까 말한 수송 수단입니다. 캐리어죠. 이것은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송 수단은 이게 짧아서는 안 되고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과 대륙,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그 다음에 이제 탄도, 그럼 벌리스틱이란 말은 본래는 이제 석궁입니다. 석궁. 돌로 쏘는 화살, 돌로만 쏘는 화살이죠. 그래서 이제 벌리스틱은 바로 석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칼을 썼습니다. 칼이 이제 진화가 돼서 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활을 썼죠. 그 활이 이제 응용이 되고 오늘날 캐논, 대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석궁을 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진화돼서 벌리스틱, 탄도 미사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ICBM이 뭐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바로 영어의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이다. 그래서 ICBM 이런 거 있어요. ICBM 최소 사거리가 한 6,000km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이제 ICBM이다. 이렇게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거죠. 이러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 장치가 바로 MD, 우리가 아는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장치, 미사일 방어 체계 이렇게 말합니다. MD. 그런 미사일을 이제 중간에 요격시키는 거죠. 상대방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이 우리 우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요격시켜서 격추시키는 이런 장치를 우리는 MD라고 얘기하죠. MD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제 크게 나누면 둘로 되어 있습니다. THAAD, 우리가 SAD라고 하죠. SAD와 PAC 두 개. SAD는 말 그대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입니다. 말 그대로 고고도. 그러니까 미사일을 쐈을 때, 상대방이 미사일을 쐈을 때 고도가 높을 때, 미사일이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벌리스틱이라는 것은 이 포물선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미사일은 직선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포물선이죠. 일단 하늘을 높게 쏴야 됩니다. 그럼 걔가 최대 지점에 이를 때면 이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 지점을 찾아가서 이제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하게 돼 있는 것이 미사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처음에 미사일을 쐈을 때 고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을 우리는 사드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목표 지점 거의 다 왔을 때, 낮은 지점 왔을 때 요격하는 그 장치를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우리는 PAC다 이렇게 말해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개의 요격 시스템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요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군이 쏘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요격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MD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 우리가 말 양자 물리학 말하는 이것을 조금 한번 보면 물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물질, 머티리얼 또는 삼라만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이런 물질들은 결국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자,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이 분자를 우리는 몰큐를 이제 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화학적인 구성 성분에 들어가는 자자, 분자, 원자, 아까 말한 전자, 양성자, 중간자, 밀입자, 양자, 자자는 뜻이 없는 약간 허사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분자는 사물을 쪼갤 때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큰 물질이 바로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분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습니다. 혼합물. 예를 들면 소금물. 그러면 이제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과 H2O라고 하는 분자, NaCl이라는 분자와 그 다음에 H2O라고 하는 분자의 혼합물이 바로 소금물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들은 다 분자 또는 분자들의 혼합물이 됩니다. 아니면 화합물. 또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소금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섞여 있는 혼합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또 화합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합이 되는 화합물. 혼합물은 믹스처라고 그러고 화합물은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합물도 있습니다. 폴리머. 우리가 말할 때 주로 이제 합성 섬유, 합성된 건 우리는 중합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머. 또는 이제 융합물도 있습니다. 융합, 퓨전. 예? 아니면 또 복합물도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물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분자를 이루는 것이 다시 원자입니다. 원자, 아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 그 다음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뉴클리어라고 하는 핵, 그리고 그 중간을 채워주고 있는 양성자, 프로톤, 그 다음에 중성자, 뉴트론, 그 다음에 중간자, 메소트론, 이런 식의 기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밀입자,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자라고 하는 것도 파티클, 입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쪽에 보면 양자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 양자. 이거는 이제 퀀텀이라고 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 양자, 퀀텀. 이제 퀀텀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썼을 때 이제 퀀티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라틴어로는 이제 퀀텀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빛, 우리 흔히 말하는 빛, 요거는 이제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 포톤. 그다음에 소립자, 밀입자, 아주 작은 단위들을 이제 소립자, 밀입자, 소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의 아니게 한문들을 좀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한문들을 조금 한글로 한번 찾아보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들과 같으면 가장 단순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non-organis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수소, 질소, 이렇게 산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분자로서 돼 있는 거. 이건 이제 이런 걸 무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물. 그 다음에 이 무기물들이 결합하면 유기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에탄올 H2, C2H5OH, 그 다음 메탄올 CH3OH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유기물들입니다. 이런 유기물들. 그러니까 이제 무기물이 이제 수소,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고 물도 이제 무기물이죠.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기물질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물질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가 이제 유기물에서 좀 더 복잡한 형태입니다. 무기물은 원칙적으로 가역적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물이 되기도 하지만 물이 또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전환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물질이고, 그러나 유기물은 가역성이 없습니다. C2H5OH라고 하는 그 에탄올은 수소로 산소를 이렇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킨다고 에탄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물. 자, 유기물 중에 좀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소와 수소. 우리 눈 속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빵,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유소에 넣는 기름, 휘발유, 이런 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알약, 비타민C, 이런 것들 다 결국 보면 다 탄소와 수소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 외에 약간의 이제 뭐 질소가 조금 들어가 있고, 또 뭐 다른 뭐 유기 물질이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또는 탄화수소라,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거는 같은 거예요. 탄소와 수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 중에 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탄화수소다,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가장 진화된 형태의 탄수화물이 단백질입니다. 프로틴. 이것은 계란 흰자처럼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단백질인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단순한 게 다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가장 단순한 형태가 단당류입니다. 모노사카라이드, 이거는 이제 단당류. 우리가 먹는 과당, 사과 주스 이런 것들은 단당류입니다. 그 다음에 쌀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다당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화가 되면 이제 지방이 되는 거고, 지방이 또 좀 더 진화가 되면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한 형태가 있고 좀 더 복잡한 형태, 좀 더 진화된 형태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당류, 다이세크라이드, 그 다음에 다당류, 폴리세크라이드, 이런 식으로 당이 몇 개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패트는 지방은 이런 지방도 이제 탄수화물인데 좀 더 농축된 형태가 이제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이 되는 병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이 되는 균이다. 이것은 이제 병원균이라 이렇게 합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균, 세균이죠. 세균, 우리가 말하는 콜레라균, 말라리아균,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이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단순한 형태는 곰팡이입니다. 펑거스. 곰팡이도 질병을 일으킵니다. 곰팡이가 일으키는 또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이거는 마그 알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까지는 이르지 않은 그게 이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고, 몸 밖에 있으면 비리온이다. 이렇게 비리온. 몸 속에 있으면 바이러스, 밖에 있으면 이제 비리온, 이렇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보다 좀 더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프리온입니다. 우리 아는 그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밝혀졌습니다. 프리온은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바이러스보다 좀 더 단순한 형태의 그냥 단백질일 뿐이에요. 근데도 사람에게 광우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일으키잖아요. 맞습니다. 프리온. 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병원균들도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리온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조금 진화된 형태의 바이러스도 있고,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곰팡이와 세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물리학에 와서 소재,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원천들, 현재 원료와 연료로 나눕니다. 원료는 머티리얼, 연료는 에너지죠. 원료는 이런 둘로 나눈 것이고요. 원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철이죠. 오늘날 철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청동기 시대였고, 그전에는 석기 시대였습니다. 하여튼 해서 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원료입니다. 철 이외의 금속을 우리는 비철금속이다. 비철금속, non-ferrous metal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코발트나 니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금속은 맞는데 비철금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 그 다음에 천연원료, 그 다음에 인공원료,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납타입니다. 석유화학에서 석유에서 뽑아서 쓰는 석유화학의 기초가 되는 물질입니다. 납타를 가지고 이제 약품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식품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합성 섬유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전부 납타에서 뽑아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료는 이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동력을, 원천, 우리 엔진을 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우리가 말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고요. 그 다음 비화석연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 석유, 가스,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물리학에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와 핵은 똑같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중성자, 중간자 이런 물질들이 좀 다른 것들,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것들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동위원소는 아이소토프라고 해서 하여튼 중수소, 듀테리움, 삼중수소, 트리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된 겁니다. 그
그 다음에 물 중에서도 중수와 경수가 있습니다. 중수는 산소와 중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을 중수라고 그러고, 경수는 산소와 일반 수소가 결합된 물을 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 감속제로 쓸 때 중수를 사용하는 그 핵 원자로를 중수로라고 그러고, 경수를 감속제로 쓰는 원자로를 경수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수로에서 나온 우라늄의 찌꺼기는 이제 농축하면 플루토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에서 나온 핵 찌꺼기는 플루토늄을 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중수로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전 단계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라늄 238이 핵 분열되면 플루토늄 239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또 23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의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반감기다, 해플라이프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핵이 분열하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것을 감속제다, 모더레이트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분류법, 우리가 사물을 분류할 때 가장 낮은 단위는 종입니다. 종, 속, 과목, 강문, 개, 역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것이 이제 원래 라틴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영어로 번역해서 species, genus, family, order, class, division, kingdom 이렇게 나눈 거죠. 사람을 분류해보면 사람은 사피엔스 종에 속하면서, 사피엔스 속에 속하면서, 호미니드 과에 속하면서, 영장류 목에 속하고, 포유류 강에 속하면서, 척색동물 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동물계에 속한다. 생물 분류법입니다. 자,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바로 화학에서 많이 쓰는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자, 여기 보면 이제 군과 족 이렇게 돼가지고 표가 있습니다. 자, 요 표를 이제 많이 보는 거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한번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진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2주차 자연과학 과학 일반 1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